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선생님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들을 것 같아서 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진 특수 신년 특강 주요 강론 짚어보기인데요. 먼저 이 강의를 듣는 대상 학생들을 살펴보면 재학생, 즉 재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2학년, 3학년, 물론 이제 1학년도 될 수 있고요. 1, 2, 3, 4.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즉 4학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졸업을 한 지 오래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수생, 그리고 여러 번 시험을 좀 봤던 경험이 있는 N수생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수험생들이 꼭 스터디를 해두면 좋을 강론들을 선생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론을 혼자 하기는 벅차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더라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전에 강론 강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또 의견을 주셔서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왜 6권만 일단 선정을 했냐. 물론 모든 강론을 다 하면 좋지만 오늘 선정한 6가지 강론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양도 많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이 책을 위주로 기출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6권을 위주로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건 뭐냐면 이 6권에서 무조건 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단 이걸 주로 많이 나오는 6가지 강론에 플러스 또 다른 우리가 강론들은 더 살펴보면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임용을 봤을 땐 이 6가지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제가 대학교 특강을 많이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 6권 선정한 것을 필독으로 많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강론서만 골라서 선생님들이 수강 신청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6개를 뭐 패키지로 물론 듣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다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오늘 수업을 하는 응용행동 분석 혹은 행동 수정과 관련된 부분만 듣고 싶어 하면 각각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수험생 필수 강론선 중에서도 말대로 뼈가 되고 살이 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만 조금 더 튼튼히 해두면 사실 임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영역들을 좀 더 쉽게 다가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개 강론을 저희가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양한 수험생들 아까 말씀드린 초수생도 있고 안수생 그리고 미리 우리가 예비 수험생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는 분들도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하실 때 어차피 임용과 연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또 들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수험생들을 위주로 꼭 우리가 스터디 해두면 좋을 거를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재학생, 즉 예비 수험생 같은 경우는 계속 임용을 위해서는 꼭 봐야 되는 수험서라고 했기 때문에 스터디할 때 이 책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더 베이스로 탄탄하게 깔아두는 것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조금 더 고득점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강론이고요. 그리고 초수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인 커리큘럼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 그리고 뭐 기출,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게 대부분 모든 강사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인데요. 이러한 메인 커리큘럼 대신에 조금 더 내가 부족한 공부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만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결국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강의를 보완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N수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 강의는 많이 듣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를 듣는 대신에 대부분 3월 달에 기출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N수생은 이때 마음도 잘 잡히지도 않고 뭔가는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조금 더 내가 보완할 영역들을 이 계기를 삼아서 좀 더 공부에 보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6개 강론 중 아직 스터디가 안 됐거나 조금 더 내가 보충할 공부를 지금이라도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6개의 강론하고
또 우리가 3월 달부터는 기출 분석하면서 심화 강론도 테마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6개 해당하는 수험서의 강론 1월 달에 하는 것과 3월에서 6월에 우리 무료 특강식으로 강론 테마 특강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다른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3월에서 기출분석 강론 심화반의 강론 심화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메인 커리큘럼이죠. 메인 커리큘럼 과정 안에서 한 장애 영역에 관련된 주요 강론서 내용을 여러 가지 발췌를 할 거고요. 발췌한 자료를 토대로 영역별로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강론 심화 강의 때는 오늘처럼 한 권의 책에 있는 자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동수정, 즉 양미호 교수님 책에 의한 행동수정 이론에 따른 행동지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책뿐만 아니라 홍준표 교수님 강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호신 교수님 책의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강론들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같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교수님들의 자료들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 오늘 하는 주요 강론 짚어보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공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 행동 수정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자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뼈대가 되는 강론 한 권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3, 6월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서브 특강으로 신강론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무료로 저희가 이 수험생 대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직은 아니지만 올해 분명히 또 신강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신강론을 저희가 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트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상황에 따라 강좌로 이제 오픈하는 강의시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하는 신강론 테마 특강과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강론 짚어보기랑은 다른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서브 특강 신강론 테마 특강은요, 작년 말에 이제 작년이라고 하긴 좀 어색하긴 한데 하반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건강장애라는 강론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거를 많은 양을 해줄 수가 없어서 쭉 훑어보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심화 특강 때 신강론 테마는 작년에 나왔던 신강론의 건강장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특강식으로 한번 해주면 어떨까. 이번에 문제의 비중이 4점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의 문제로 유아에도 나올 수 있고 초중도, 중등에도 또 다른 건강장애 파트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강론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나온 신강론이 있거나 건강장애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6권에 해당하는 강론의 서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진행을 하는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 2판으로 진행을 할 거고 1판과는 다른 거니까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2판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라고 해서 김희아 교수님이 쓰신 강론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는 시각장애 학생 교육이라고 해서 도서출판 점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강론 서적이 품절됐다 이러한 것들이 카페에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도서출판 점자로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구입을 하거나 또 다른 도서 흔히 보니까 대형 서점에서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와 교육이라고 해서 고은 교수님 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1월 달에 고은 교수님 책으로 진행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청각장애 강론이 계속 몇 년 정도부터 어떤 교수님이 출판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청각장애에 관련된 거 메인 강의도 이제 들으셔야 되고 이 강의를 만약에 또 올해 상반기에 청각장애 책이 나온다면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는 테마 특강에서 또 제가 다뤄줄 확률이 또 높을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메인 필독은
고은 교수님 강론이고요. 그 다음 함께하는 지체장애 학생교육이라고 해서 박은혜 교수님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에서 지체장애 책은 거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책 안에서 출제가 되고, 의사소통 장애학 교육이라고 해서 역시 고은 교수님 책입니다. 그래서 고은 교수님 책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와 의사소통이 이제 두 권이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강론의 서적이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제 직강 없이 제가 인강으로만 진행을 하고요. 6개의 강론에 대해서는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첫째 주부터 3월 첫째 주 총 10주로 이제 업로드가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3월 첫째 주까지 업로드가 가능할까라고 의심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수업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학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것을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권의 책을 끝낸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정해진 계획대로 해주려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충 강의를 좀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두 번만 인강으로 업로드가 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조금 더 보충 강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 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필요한 것만 선생님들이 골라 들은 것을 해서 옵션형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 일정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일정표는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니까 선생님들이 그 순서대로 1월 첫째 주부터는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양명희 교수님 강론, 그 다음엔 학습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식으로 강의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계속 여러 번 이 강의들은 한 권의 책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 짧을 수가 있어서 중간중간 보충 강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론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는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 양명희 교수님 책에 해당하는 것 한번 쭉 이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저는 먼저 도식화부터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식화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도식화를 보면서 제가 강론에 해당하는 이 책을 다 스캔을 떴어요. 그래서 스캔 화면을 보고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행동 수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도 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기출문제도 보실 분들은 같이 함께 적용해 보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선생님 이거 임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옆에 좀 더 적으셔서 이런 것까지 보충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합니다. 이 한 권에서만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여러 행동 수정에서도 같이 임용에 출제가 되는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뼈대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우리가 잡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이제 스캔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목차를 한번 쭉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5쪽인데요. 페이지 5쪽을 보면 로모자 첫 번째로 행동지원의 기초라고 해서 제1장, 제2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제1장은 행동지원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해서 아이가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 중에서도 저는 행동수정이라는 용어, 그리고 응용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2장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목차를 훑어보는 건데,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쭉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고 따로 순서적으로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1장 배우고 2장이 아니라 이 2장은 뒤에 9장, 10장 뭐 이렇게 배우는 파트에 같이 연결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장 행동의 기능평가와 가설 세우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저희는 뒷부분에서 같이 연결해서 배우도록 할 거고, 제4장 행동의 정의와 목표라고 하는 파트는 저희가 1장 배우고 바로 4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들어가서 행동의 정의와 목표, 그 다음에 5장의 행동의 직접 관찰과 측정, 그리고 제6장의 그래프 그리기와 자료의 시각적인 분석, 제7장의 개별 대상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유아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는 약간 더딜 수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튼 유초중 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다 됐다는 거. 그 다음 제8장을 보시면 문제행동의 예방, 그리고 9장을 보시면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10장 새로운 행동의 습득, 그리고 11장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의 감소, 넘겨서 보면 행동의 일반화와 유지, 제13장 자기관리 기술과 인지적 행동 중재라고 하는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제13장까지 그러면 어떤 것은 보고 어떤 것은 안 보냐,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1장에서는 배경 지식 정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짚어볼 거고, 2장부터 여기 나오는 제13장은 다 시험 문제와 언급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굳이 행동 수정, 응용 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때 제12장과 제13장은 다른 장애의 영역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12장과 제13장을 설명을 할 때는 선생님 이거는 어떤 지적 장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거죠? 이건 정서 및 행동 장애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거죠? 라고 해서 이거는 쭉 중요한 부분만 밑줄 긋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들이기 때문에 다루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까지 13장까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배경 지식을 먼저 알아야 이 강론의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먼저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배경 지식에 따른 것은 우리가 도식화를 보면서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파트는 행동지원 이론적 배경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계속 문제행동을 보여요. 그럼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행동은 지금 소리 지르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소리 지르는 이 행동을 각각의 교사에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교사가 있고 B 교사가 있고 C 교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교사는 소리 지르지 않았더니 땡땡아 너 오늘 소리 지르지 않았네? 정말 수업 시간에 잘했어 라고 칭찬해 줬대요. 그렇게 해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교사는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를까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숫자를 셌대요. 이게 숫자를 셌대요. 숫자를 세고 셌더니 수업 시간에 한 50번 정도? 1시간 안에 50번 정도 소리를 질렀고, 그러면 이 아이가 적어도 50번보다는 낮게 소리 지르는 행동을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까? 그 중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재를 했으면 중재로 인해서 이 아이가 행동이 어떻게 변화가 되지? 점점점 소리 지르는 행동의 빈도가 줄어들었구나. 그럼 내 지도 방법이 효과가 있었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B교사가 지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교사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소리 지를까? 왜 그러지?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맞아,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봤더니 소리 질렀더니 친구들도 쳐다봐주고 선생님도 쳐다봐주고 왜 소리 질렀니? 라고 계속 관심을 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관심인 이러한 기능을 파악하고, 그럼 나는 이 관심을 미리 주거나 그렇다면 굳이 이 아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해서 그 기능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이를 지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A 교사, B 교사, C 교사 행동은 한 가지이지만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건 한 가지이지만 각
각각 지도하는 방법은 다른 거고요. 이 각각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거는 저는 이제 바로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가 소리 지르는 이 행동을 지원을 할 때 교사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 교사와 똑같은 겁니다. 결국 아이가 소리 지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였고요. 이제 행동을 보였고요. 이 보인 후에 이 아이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만 칭찬해 주는 거. 결국 이거는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초점에 맞추어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을 주는 그러한 관점이거든요. 이러한 관점을 행동 수정인 거고요. 우리는 두 번째는 이제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사는 아이를 지도를 한 거예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이 아이가 보이는 소리 지르기는 이 아이인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서 아이를 중재를 할 거고요.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서 중재를 하려면 이 아이가 왜 문제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고 그 관찰했던 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내 중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이제 평가하고 이 평가했던 것들을 기록지만 보지 않고 그래프로 또 옮길 수도 있대요.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확실히 내 중재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행동이 변화가 됐구나라고 하는 관점이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도한 게 이제 C 교사인데요.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이가 보였던 행동이 잘못된 즉 문제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아이가 괜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럼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양하다는 거고 이 기능은 똑같은 소리 지르기라고 해도 관심 얻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싫어하는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과제를 회피하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 정보 수집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미리 예방하고 또 아니면 이 아이가 다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할 수 있으면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즉 기능평가와 예방적인 중재까지 포함을 시킨 게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관점으로 지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딱딱 끊어지는 학문은 아니고 초기에는 당연히 아이 행동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한 관점인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붐이 일어났지만 이 행동 수정은 굉장히 비윤리적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행동 수정을 연구했던 또 다른 학파들이 나와서 만든 학문이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응용행동 분석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시각적인 분석에 의해서 관찰을 했던 걸 통해 확실히 이 아이가 중재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동 수정의 이론에서 발전한 게 응용행동 분석인 거고 이 응용행동 분석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기능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예방적인 중재 조금 더 나아가서는 환경 이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관점의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대학원 가서 열심히 논문 쓰고 조금 더 학문을 깊게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임용과 연결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임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편리상 조금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1장은 배경 지식인 거고요. 2장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그 다음에 3장은 기능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안 나가는 이유는 결국 긍정적 행동 지원에 해당하는 2장, 3장 나머지 부분인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 몰아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응용행동 분석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결국은 우리가 제4장부터 제7장까지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진행을 하더라 할 때에도 제 4장부터 해서 제 7장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과 연결되는 학문들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럼 행동 수정은 왜 따로 안 해요? 라고 얘기할 건데요. 이 행동 수정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 9장부터 시작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새로운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결국 긍정적 행동 지원의 후속 결과 중재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긍정적 행동 지원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머릿속에 좀 더 구조화가 잘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 지식도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 그대로 행동 수정의 관점에서 지도했던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1장에서 쭉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정의도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펴보고 그 응용행동에서 분석하는 계속 관찰, 측정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난 후에 이 아이가 목표의 행동에 원했던 방향으로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통해서 그래프로 옮길 수 있는 것까지를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동 수정에서 보완하는 응용 행동 분석, 여기서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흐름으로 조금 더 나타났던 게 뭐냐면 굉장히 아이 행동에 대해서 환경이 강조되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환경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들도 문제 행동 보이는 건 뭔가 이유가 아까 있을 거라고 했죠. 그게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의 관점까지 나타나는 학문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등장하는 시기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징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를 보면 행동과학.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 증거와 연결할 수가 있는데 결국 아이 행동은 변한다. 여러 번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니 확실히 아이 행동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실용적인 중재라고 하는 것은 증거 기반의 중재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들어볼 건데요. 이 증거 기반의 중재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입증이 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럼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아이를 지도를 했을 때 왜 하는 걸까요? 결국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불어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의미 있게 가치 있게는 먼 게 아닙니다. 결국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이 친구들과 같이 보고 싶은 영화도 같이 보고 결국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체계적 변화. 그럼 체계적 변화라는 건 교사가 이 아이의 행동을 지원할 때 열심히 지도를 했지만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행동의 변화가 물론 나타나겠지만 굉장히 더딜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더 우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이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더디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팀과 좀 더 체계적인 것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요 요소들이 있는데요. 주요 요소들이라고 했을 때 포인트만 잡는다면 결국 생태학적인 접근은 환경인 거죠. 환경 자체가 원인이다. 그럼 환경 자체가 원인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밝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맹신하는 그 박사님이신데요.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중재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이 오은영 박사님이 특수교육도 같이 이제 공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우리가 행동을 중재하는 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중에서 한 아이의 사례가 굉장히 자극이 많은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자극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걸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재미는 없지만 어른들이 이거 많이 보잖아요. 자연의 세계인가 뭐 이렇게 개그맨들이 산속에 다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아무런 자극 없이 산에 있는 나뭇잎도 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결국 들어오는 자극이 없지만 음악 중심 한번 프로그램 보실래요? 조명도 빵빵하고 역동적이에요. 그럼 결국은 자극이 많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지만 음악 중심처럼 자극이 많은 곳은 나한테는 얘는 힘든 거예요. 이 자극 자체가. 그게 결국은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라고 할 건데요. 이 진단으로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고 평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결국은 기능을 파악해서 관심인지 과제입인지 이유를 찾는 것에 정보 수집이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배울 거고요.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소리 지르기라고 하는 걸 하더라도 아까 관심인지 과제피에 대해 따라서 중지하는 방법은 다르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는 거고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지요. 그런 예방적인 중심의 접근도 있고 삶의 가치 결국 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냐 아이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결국 장기적인 중재까지 연결해서 지도를 하는 거고요.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했을 때 4가지 관점으로 중재를 여기서는 3가지로 설명하니까 3가지로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선행사건, 배경사건 중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결국 문제행동을 미리 예방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대체기술 교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대체기술 교수도 문제행동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물론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후속결과 중재라고 해서 우리는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감소하기 위해서 지도할 거고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게 결국 행동 수정인 거고 이걸 후속 결과 중재라고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아이의 소리 지르는 이한 가지 행동을 교사는 이 선행사건, 배경사건 중재, 대체기술, 후속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종합적인 접근의 중재다라고 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세계의 변화처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과 팀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 접근의 방식인 거고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대상, 결국 person이라고 하는 개인을 존중하는 접근인데요.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아이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흥미있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아이를 지도할 때도 가장 아이가 좋아하는 선호도 흥미에 맞춰서 아이를 지도하는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요 요소라고 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당하는 학문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거고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이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기초가 교수 모델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절차 원리도 있는데 이건 저는 따로 강의는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보시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임용과는 약간은 좀 동떨어진 그런 배경 지식일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식을 설명해 드렸으니 저희는 첫 번째 제1장인 본문의 내용으로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1장은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틀인데요. 우리가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제2장은 나중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와 엮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이론적 배경의 1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즉 역사적인 배경, 접근의 변화, 행동 지원의 기초 윤리적인 문제 4가지로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학습 목표가 3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로 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들 위주로 제1장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행동 원리를 적용해서 인간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 제거하고 부적응 행동이라는 건 결국 문제 행동인 거죠. 수업 중에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소리 지르거나 혼자 돌아다니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감수하고 아예 없애는 것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는
앉아있고 소리 지르지 않도록 하는 걸 배우거나 그대로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을 행동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용행동 분석은 여기서 조금 발전한 학문이라는 거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행동 원리를 특정 행동에 적용해보고 그 행동 원리가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평가해보고, 그리고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행동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중재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라는 전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인간의 소리 지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행동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내가 중재했을 때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관찰 기록치를 통해서 기록을 할 거고, 몇 번 소리 질렀는지 그 빈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측정을 한번 해볼 거고, 이 아이가 평가할 때 또 다시 중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또 다른 중재를 해보고,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게 응용행동 분석인 거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은 기록지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그래프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저희는 4장부터 7장까지 연결해서 쭉 한번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은 정의가 약간 책마다 달라요. 행동의 기능평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구나. 소리 지르는 행동도 아이들마다 이유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관심인지 과제회피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 수집을 기능평가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잠깐 배경 지식으로요. 저희가 주요 요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도식을 봤었죠. 거기에서는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기능진단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요. 하지만 기출을 보면 기능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니까 선생님들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사용하고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재구성해줘요. 그럼 이 아이가 아까처럼 자극이 원인이에요. 이 아이는 너무 많은 자극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 힘들어요. 그러면 자극을 최대한 선생님들이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도 하고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아 하고 소리 지는 것보다는 손 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거, 그럼 결국 이 행동수정에 해당하는 방법들까지도 같이 함께 지도하는 원리가 긍정적 행동지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질적으로 물론 임용에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이런 배경 지식을 알아야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용어들을 간단히 이제 살펴봤고요.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동주의, 인지적인 주의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는 선생님들이 결국 우리가 특수교육과는 사대생들이죠. 교육학을 배운다는 건데요. 그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은 해드리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 그래도 이런 배경적인 것 선생님들이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페이지 19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예, 페이지 19쪽을 보시면 19쪽, 예, 반두라의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반두라의 관찰학습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정서및 행동장애라는 장애의 영역을 보면 항상 정서및 행동장애 아이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모델링 혹은 비디오 모델링 이런 용어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임용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하진 않겠지만 그냥 이 키워드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선생님들은 나중에 정서 및 행동장에서 반드라이브 관찰학습 행동수정 책이 있었었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자 이렇게 참고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드라이브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보상이나 처벌 없이도 주변의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함으로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이게 나와요. 주변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등을 습득한다고 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형이 있다, 자매 아니면 아빠,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는 뭐 아이의 거울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봤지요. 결국은 부모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 경우도 저의 행동, 아빠의 말투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결국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보상이나 처벌이 없어도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 그래서 항상 키워드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따라함으로써 새로운 행동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관찰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예시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키워드 중에서도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도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먼저 관찰자가 주어진 모델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번 밑줄 그으면서 한번 볼까요? 자,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먼저 관찰자가 주어진 모델의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 집중. 그래서 항상 관찰학습의 첫 번째 과정은 주의 집중 단계라고 하지요. 이 주의 집중한 자극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모델 행동을 상징적 표현으로 변화시켜서 정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동기를 유발하는 조건을 만나면 내적, 외적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내면화시키는 거 파지, 파지 과정이라고 하고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 이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집중이 있고, 그 다음에 파즈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행동을 했을 때 동기적인 요인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관련된 부분으로 행동, 그리고 동기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선생님들이 나중에 배경 지식인 걸로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외적 강화 없이도 관찰만으로도 결국은 학습이 일어난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관찰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동이 모델 행동의 강화가 주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면 대리 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다른 사람 행동을 따라하는 건 관찰 학습이긴 하지만, 다른 친구가 바람직한 행동에서 칭찬하는 걸 보면 나도 칭찬받고 싶어서 그 사람 행동을 또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대리 강화라고 하는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델 행동을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기 강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들은 그래도 임용과 연결해서는 중요한 배경 지식에 관련된 관점이니까 꼭 한번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6번에 인지적 행동 중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학자에 의한 근거는 나중에 제 12장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자기 관리라고 하는 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저는 일단 이 파트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체크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인지적 행동 중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특수교육의 학문은 다 외국에서 가져온, 특히 미국에서 가져온 번역본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학자들이 번역하는 용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인지적 행동 중재, 즉 인지적 관점도 있고 행동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지적인 관점으로 더 많이 봐요, 임용에서는. 그래서 인지적인 관점으로 주로 이제 우리는 보는 거고요. 이 인지적 관점에서 주로 볼 때 아동의 사고를 변화시켜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도하게 하는 거. 결국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그 행동을 옮겨보고, 그랬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인지적 행동 중재지만 계속 인지적 관점으로 저희는 본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사고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자기교수 기법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교수라고 하는 건 결국 속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선생님들 다 지금 속으로 얘기하는 거 그냥 책 보잖아요. 큰 소리를 읽으면서 책 보지 않죠. 다 어떻게 읽어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기교수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자기교수가 바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해요. 제가 쭉 경험을 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동화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크게 먼저 큰 소리로 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엄마 읽고 싶으면 큰 소리로 얘기해도 되는데 마음속으로도 읽어도 되니까 엄마가 한번 선택해서 읽어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어느 시기가 되면 관련된 생각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속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걸 속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5가지 단계가, 첫 번째는 성인, 즉 엄마가 자기 자신에게 큰 소리로 자기 행동을 안내하는 말을 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두 번째는 성인 모델의 큰 소리라는 것이 지시와 안내를 따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세 번째는 자기 혼자서 큰 소리로 자기를 안내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아동은 자기 혼자서 속삭이면서 자기를 안내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아동은 혼자서 자기를 안내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 여기 있는 5단계가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쭉 한번 읽어드린 거고, 나중에 제12장에 가면 이와 관련된 게 교사 그리고 학생 이렇게 나누어진 대화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자기교수 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교사가 보여주면 아이는 그걸 관찰하고 행동하고, 두 번째 해당하는 것도 교사 학생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출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성인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자기교수도 있대요. 성인이 굳이 아니어도 자기교수와 자기진술문에서 같이 연결해요. 그래서 자기교수를 실시할 때 자기 진술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문제를 정의하고요. 문제에 집중하고 행동을 안내하는데, 이건 이제 기출에서는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자기 강화. 좋아,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근데 왜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라고 해서 평가해 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기출을 볼 때는 이 부분이 문제를 정의하고, 여기는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이 3, 4단계는 약간 차이가 책마다 바뀌어서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임용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책에 관련된 건 일단 배경 지식이고 임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는 행동주의 절차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용어 정도는 알아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체크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적 강화의 원리. 행동 뒤에 따라오는 후속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면 행동을 증가 또는 유지되는 거래요. 그럼 결국은 내가 숙제했더니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면 그에 따라 보상이 따르는 그러한 관련된 거겠지요. 자, 부적 강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결과로서의 부정적인 자극을 피할 수 있으면서 행동이 증가 또는 유지되는 건데요. 내가 숙제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엄마가 너가 그러면 하는 방 청소는 오늘 하지 말래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숙제를 바람직한 행동을 했더니 내가 싫어하는 것을 면제시켜줬죠. 그럼 나는 싫어하는 걸 하기 싫으면 계속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거나 더 우리는 증가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겠지요. 자, 정적벌과 부적벌이 있는데, 정적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뒤에 부정적인 자극을 제시하면 행동이 감소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건 벌 주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싫어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체벌 받는 거 싫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고요. 부적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뒤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거하면 행동이 감소된대.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게 앞으로 들어보는 반응대과와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선물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선물을 빼앗는 거, 좋아하는 자극을 제거시켜 준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강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행동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된대요. 결국 여기서 강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 슈퍼에 가서 쭉 살펴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 마트에 가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너무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서 문제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너무 창피하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으니까 물건을 사주거든요. 물건 2라고 하는 이 물건 자체가 이 아이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마트에 가면 항상 뭐 할까요? 떼쓰는 활동들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물건을 절대 사주면 안 된대요. 아무리 때를 써도 사주지 않으면 굳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까 감소하거나 그 행동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소고의 원리이고요. 자, 자극 통제 원리라고 해서 어떤 행동 이전에 주어지는 특정 자극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행동과 선행 사건 간에 예측되는 관계를 자극 통제
통제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 통제 원리는 나중에 저희가 변별 자극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거고요. 모방 원리라고 해서 그대로 아까 반두라 이론을 봤던 것처럼 아이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 그다음에 행동 형성의 원리라고 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접근을 조금씩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뒤에 나중에 8장, 9장, 10장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 파트인 역사적인 배경에서 인지적인 것도 있고 행동주의라는 이론적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배웠다는 전제하에 그럼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험 문제와 연결한다면 자기교수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니 한번 이거 체크해봐라 라고 했고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9장, 10장과 연결되어 8, 9, 10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파트에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본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반두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인지적인 모델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행동주의 관점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반두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기억하고 그럼 기억한다는 건 결국 인지적인 거, 사고한다는 거고요. 그 행동을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동주의 관점에서 인지행동의 대표적인 게 반두라거든요. 그래서 반두라는 인지적인 관점으로 보는 책도 있고 행동주의 관점으로 보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서 및 행동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볼 텐데 우리 특수는요. 특수교육의 임용의 차원에서 본다면 반두라는 굳이 따지자고 양분을 한다면 인지적인 관점으로 먼저 본다는 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역사적인 배경의 이론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는 뒷받침이 됐던 건 결국 행동수정이라고 하는 학문인 거고 이러한 행동수정이라고 하는 것들의 키워드를 저는 이제 바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쭉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 23쪽으로 가보시면 되고요. 23쪽에서 보시면 저희는 여기 한번 볼게요.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행동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행동 수정이라는 용어는 스키너의 이론인 거고요. 이 스키너의 이론에서도 우리가 따르는 이 원리에 따라서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이 사용이 됐대요. 그러면 결국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후속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 하고 소리 질렀더니 이 아 하고 소리 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을 때 칭찬해 주기도 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면 더 많은 강화를 받기도 하고 이게 결국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바람직한 행동 변화로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동 수정인 건데 이러한 행동 수정이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잠깐만요. 인 건데 여기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그 유지 행동이 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적절한 행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적 강화 원리, 모방, 변별 적용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거, 차별 강화, 벌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행동 수정이라고 불러왔다. 결국은 이겁니다.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면 얘가 새로운 방법을 모를 수 있으니 새로운 행동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은 감소시켜주는 건데요. 이게 아마 9장, 10장, 11장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행동 수정의 관점으로 해서 아이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행동 수정의 관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문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학문이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대 말에 등장한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용어는 행동 수정의 내용에 플러스 개별화 원리가 합해진 거래요. 그래서 행동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더해진 개념이긴 하지만 주로 뿌리는 행동 수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행동 수정에 관련된
내용의 용어가 이렇게 또 나와요. 응용행동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행동 분석이란이라고 해서 여기 정의가 나옵니다. 자, 정의를 보면 응용행동 분석이란 어떤 특정 행동에, 여기 나오죠. 응용행동 분석. 자, 어떤 특정 행동의 향상을 위해 가설적인 행동 원리를 적용해보고 동시에 그러한 적용이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행동을 연구하는 전체 과정을 검증하는 분석적인 행동주의 절차의 적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이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행동 분석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규칙적인 행동의 원리가 있다는 거고,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측정 방법을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행동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중재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결국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는 여러 번 이제 할 거예요. 결국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평가에 관한 부분이 바로 개별화 원리와 부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관찰하고 측정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까 뭘 할 거냐면 제4장부터 나오는 아이 행동이 바람직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럼 이러한 아이의 행동도 조금은 개별화에 따라서 공격 행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꼬집기 행동을 한 건지, 물건을 던지는 걸 한 건지,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한 건지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용어를 앞으로 살펴볼 거고, 이러한 소리 지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행동 수정이 아닌 도대체 문제 행동은 몇 번 했는지 측정, 관찰해야 측정을 할 거고요. 그 관찰해서 측정했던 결과를 통해서 확실히 소리 지르는 행동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줄어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중재를 사용했는지 확실히 줄어들었어 라고 해서 평가하는 거, 이러한 것들인데 결국 관찰, 측정,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 연계가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시각적인 그래프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결국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명칭을 구성하는 각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어플라이드, 응용이란 실험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전적 그 파블로프라든지 스키너 다 실험실에서 행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응용이라는 것은 결국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찰은 이제 어디서 할 거예요? 학교 교실에서 주로 할 거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이 행동을 우리가 본다는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다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뭐 한다? 교실에서 아이 행동을 볼 거고요. 다음으로 행동이라고 하는 behavior이란 단어는 인간의 내면 세계가 아닌 표면적인 행동을 다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인 거니까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친구를 꼬집기 행동, 이러한 것들의 행동을 다룬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적 행동주의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관찰하고 측정해서 중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응용행동 분석이란 실생활에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의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아이를 지도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25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25쪽은 이것에 관련된 걸 조금 더 특징을 다루는데 실제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임용 차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결론적으로 저는 바로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보면 25쪽에 응용행동 분석은 결국 아이들 개별적으로 해서 우린 나중에 관찰 기록지를 쓸 때도 대부분 한 명을 대상으로 할 거고, 이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걸 그래프로 옮길 때도 한 명에 해당하는 아이의 특징적인 걸 그래프로 옮길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적용한 중재 효과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나오죠. 그래프로 옮겨 분석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응용행동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4장부터 아이의 행동 명확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한 것들을 제5장에서 관찰 측정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제6장에서는 이와 같은 걸 시각적으로 옮겨보는 것, 제7장에서는 그걸 입증까지 하는 것으로 개별 대상 연구, 단일 대상 연구라고 하는 것들의 학문들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 응용행동 분석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주로 보이는 교실 안에서 아이 행동을 좀 더 관찰하고 측정으로 체계적으로 중지 효과를 입증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옮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 행동 주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긍정적 행동 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특징적인 것부터 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볼 때 저희는 일단 26쪽 넘기셨죠? 넘기셨으면 줄글로 8번째 줄이 있을 거예요. 8번째 줄에 가보시면 몇몇 행동 분석가들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몇몇 행동 분석가들은 문제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이게 이제 꽂힌 거죠. 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저희는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할 거거든요. 이때 분석가들이 말하는 문제 행동의 원인이란 인간 내적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원인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과제를 주거나 누군가의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이 많이 오거나 감각적인 자극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는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 수집하는 걸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27쪽에 보시면 잠시만요. 예. 26쪽에 그대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면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기능평가,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 행동 주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기능평가는 긍정적 행동 주원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은 2장이지만 3장이 기능평가에 대한 설명인 거거든요. 그 기능평가는 긍정적 행동 지원과 연결해서 강의를 할 때 같이 묶어서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수기라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은 27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그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는 건 결국 사회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면 인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는 소리 내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긍정적 행동 중재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저는 바로 갈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학생의 문제 행동이 덜 효과적이게 만들고 바람직한 행동이 더 잘 기능하도록 해서 실제 생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즉 문제 행동의 예방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중재 접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 쭉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수기와 동료들은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아동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을 직접 가르치고 문제를 가져올 만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대되도록 하는 행동을 동기와 보상을 제공할 걸 제안하면서 이러한 예방적인 접근은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까 우리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러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관심 얻기, 과제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그것은 결국 아이가 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찾아가기 위한 정보 수집을 기능평가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일단 언급은 해줬어.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한 기능평가의 정보 수집을 통해서 미리 관심 없기면 선생님이 미리 칭찬 한번 해주거나 쳐다봐주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예방해주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방해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원래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중재하는 게 특징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조건 처음에는 학교 안에 모든 학생부터 대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 학생들로부터 지도하는 게 최근에 흐름이긴 했지만, 개별 학생을 지도하는 게 대부분 긍정적 행동 지원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1판에는 없는 2판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수록이 됐고요. 이것도 많이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조금 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넘겨서 28쪽에 보시면 긍정적 행동을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2장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고, 이 추가된 부분들이 다 임용과 연결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행동 지원이 필요하므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행동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된 절차를 우선순위로 채택을 해야 된대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보는 증거 기반의 중재, 실제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거고요. 굉장히 예방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배경적인 지식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선생님 안 중요해서 밑줄을 안 그어드린 것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묶으시면 이것은 제2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시험 문제에서도 1차, 2차, 3차 예방에서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용어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배경 지식을 제1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 조금 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해서 일단은 선생님들에게 잠깐 언급한 거 얘기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장에서는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과 응용행동 분석, 그 학문을 발전시킨 긍정적 행동 지원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아이를 지도하는지 보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은 기능평가를 강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예방적인 중재, 종합적인 중재를 아이에게 해주는 거래. 그런데 이것은 개별 학생을 위주로 가기보다는 최근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